의원님 사전에 질문이 이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재승 우리 선생님의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이번 1월 11일 통과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담긴 노동이사제에 관련된 내용이 아직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길어질 텐데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업을 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노동이사제 하니까는 내 회사 뺏어가는 거 아닌가 해서 걱정되시죠? 예. 제가 발의를 했고 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처리를 했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 법안의 제목을 보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자 단체라든지 여러 일부 학자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노동이사제가 되면은 노동조합이 힘이 더 세져서 경영을 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말씀도 하고 오히려 노사 간의 갈등이 심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금방 제가 그 법률안의 제목을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닙니다. 그리고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기타 공공기관에 그 법률이 빠져 있는데 기타 공공기관은 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다 해당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발의한 그 취지는 공공기관이 정말 그 정부 정책에 내몰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원래 이제 한전 같은 경우는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잘 만들어서 공급하면은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 한다고 생각하고요. 수자원공사라든지 도로공사 마찬가지로 LH 인천공항공사라든지 큰 회사들 이름은 다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기타 그런 공공기관들이 정부 정책에 잘못 동원이 돼서 회사가 부실화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MB 정부 때 해외 자원 개발에 광물자원공사나 석유공사, 가스공사 이런 공기업들이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사업에 몰려서 지금 엄청난 부채들을 안고 있고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광해관리공단과 통합되기 위해서 회사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이제 그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서 손실을 크게 입었었죠. 그래서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자기 사옥을 팔아서 거기 새들어 사는 이런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부 정책을 거기에 구성원인 그 노동자의 대표가 추천한 노동자가 들어가서 적어도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짚어내고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민간 기업의 경영에 좌지우지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공기업에서 잘못된 정부 정책들을 비상임이사 한 명 들어가서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지적과 이런 부분들이 그 녹취록에 속기록에 남아 있다면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 경영 실상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오히려 노사관계가 더 원만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영을 하는 분들이 투명 경영을 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또 투명하지 못한 경영을 하는 데들도 있기 때문에 투명 경영에 대한 감시 또
견제 그리고 구성원으로서 회사에 대한 재무적 상태라든지 경영 상태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이사회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외부의 경영자 단체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경영에 모든 것을 개입해서 문제를 만드는 그런 상황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기업하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네. 의원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 부연 설명해도 돼요? 아, 의원님이 너무 약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같이 이 제도 자체가 확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요번에 명확하게 보셨지만 광주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로서의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4위에서 24위로 떨어졌고, 그리고 그 기업이 지은 아파트에 입주한 분들이 이름을 가려야 된다, 집값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 그리고 지금 그 기업에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파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 기업이, 우리 회사가 같이 상생하는 방안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기업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회사가 공동체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험해, 리스크가 매우 커. 그러므로 이 결정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렇게 결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여러분 멸공 보셨잖아요. 그것도 보시면 결국은 오너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건이 바로 노동이사제라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보면 결국은 사회적 비용이 어떤 부분이 더 적게 들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복지국가가 발전하는 곳에 보면 기본적으로 노동이사제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이 노동이사제가 전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시장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확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의원님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배경에는 일단 첫 발을 이렇게 디딛고 그 다음에 다음 스텝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드릴 질문은 그 보면 국가 사업이나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그 민간 위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민간 위탁을 할 때 그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그런 민간에게 인센티브나 우선권을 주는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민간에게도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제 노동이사제가 첫 발을 지금 내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잘 안착을 해야 다른 분야에도 다른 부분에도, 민간 부분에도 확대될 수가 있을 텐데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노동이사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준비가 안 돼서 오히려 실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사용자하고 담합 구조가 돼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굉장히 우리가 긴장하고 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면은 확산은 고사하고 오히려 폐지 쪽으로 가자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발을 뗐고 국회 1월 11일 날 통과를 했기 때문에 6개월 뒤부터 법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우선은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후에 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에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외부 추천 이사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외부 추천 이사제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도관법에 의해서
법인의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추천 이사제가 시행이 되었고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외부 추천 이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추천에 의해서. 근데 이게 최초는 사회이사급 정도로 기업의 사회이사급 정도로 강한 이사로 하려고 했다가 굉장히 심한 반발에 의해서 추천으로 갔고 2배수 추천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의 법률 개정으로 3배수 추천으로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외부 추천 이사로 추천할 만한 인력풀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리고 주무관청에서 지정해서 한 명이나 또는 2명 또는 3명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인에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헌법소원까지 가서 2배수 추천에 대해서는 그것이 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법 개정이 적합하다고 됐는데 이제는 3배수로 갔는 데 대한 문제가 좀 있거든요. 노동이사제와는 좀 다릅니다만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추천 이사제가 사실은 무용지물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노동이사제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로 공공의 측면에서 민간 시설을 위탁하는 법인을 조금 견제할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더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요즘 이제 ESG 경영이라고 해서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대기업 총수들이 신년사를 발표할 때 대부분 ESG 경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ESG 경영은 잘 아시는 대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3가지 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작년 1월달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경제인 포럼이 열렸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그 어뜸으로 치는 것은 거버넌스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구조 안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들어가야 그 기업들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 단장님이나 홍봉기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면. 네, 홍범기 선생님 먼저 말씀하고 싶으신 저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지금- 얼마 정도 있어요? 별로 시간은 지금 한 8분 정도. 8분밖에 없습니까?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사회복지원장은 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정말 폐쇄적이고 정말 보수적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정 노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잘못하게 되면 누군가가 잘못하게 되면 그 잘못을 감싸 안으려고만 하지 그것에 대해서 본보기를 보여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복지에는 사회복지 윤리강령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사회복지 윤리강령에 맞게끔 집행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그런 것도 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익명의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회복지 대나무 숲이라고 SNS, 페이스북에다가 사회복지 대나무 숲 치게 되면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 적나라한 사건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원장은 전혀 자정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세월호 사건이든 뭐 기타 등등의 사건들이 이제 하이니 법칙이라고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 300번 이상의 수많은 사건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회복지원장에서는 그 이상의 지금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바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회복지 법인들이 거의 종교법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그 안에서 잘못됨을 이렇게 좀 하는 것에 대해서 법령을 제정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위탁에 대한 사회복지법 그 위탁 구조에 대한 변화만 가져도 법인 전입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를 갈 때 그것을 여행을 간다고 하면 여행을 가기 위해서 약속을 했으니까 뭐 1,000원이라는 거 10,000원이라는 것을 뭐 지입금 내듯이 사회복지법인이 그 하나의 법인을 위탁하면서 법인 전입금을 내거든요.
근데 뭐 3천만 원 데도 있고 뭐 큰 데는 뭐 1억도 내는 데도 있고 막 하는데 이 법인 전입금에 따라서 또 뭐냐 탈락이 당락이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게 금액에 따라서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동안에 그러니까 또 그 결정에 대한 그 내용들이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해서 또 판단할 점수를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을 저질러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은 집단은 계속해서 실적이 쌓이고 그리고 그렇게 실적이 쌓임으로 해서 또 자기 재정 능력도 또 탄탄해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 뭐 다수는 아니겠지만 그러한 법인들이 거의 뭐 위탁을 점령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을 하게 되면 이 현장이 좁기 때문에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뭐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책임을 주기 위해서 책임에 대한 명을 넣는데 사회복지법인들 뭐 특히나 뭐 천주교법인이나 뭐 종교법인들이 다 나서서 나 그거 우리한테 책임을 지게 하게 되면 사회복지부 안 하겠다 1,000개 되는 거 2,000개 되는 거 내려놓겠다고 하니까 보건복지부가 후퇴해서 그걸 아예 지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침 개정이 네. 안 된 이게 거죠. 너무 그러니까 사회복지 현장에서 돌아가는 시스템들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 현장에 가장 많은 차지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그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데 그걸 다 막고 있어요. 그 막고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위 대표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사회복지사들 너희들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맨날 얘기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점점 무지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인의 위탁관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예. 법령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제정해 주시면 예. 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아무튼 말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좀 더 많은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의견 정말로 들어보고. 심각하거든요. 우선 뭐 간단하게 말씀하는 걸 들어도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구조적으로 쌓여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뭐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지만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완결편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법이 이제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게 그렇다고 완결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문제지만은 아까 우리 박영영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우선은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기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노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조 만드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죠. 또 내가 노조 만들었다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닐까 아마 이런 문제도 있고 제가 항노총 위원장 할 때 우리 조직에도 그 사회복지법인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여러 경험들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노동조합이 있다면은 혼자는 개인은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다수가 그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우선 노조 만드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구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또 용기를 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과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한번 그거는 따로 주제를 잡아갖고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투쟁하던 그 조합원이 난소암에 걸렸어요. 난소암에 걸려서 이제 하는데 근데 시설장이나 대표들 그쪽에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 때문에 걸렸냐 할아버지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한 경우들을 답했을 때 너무 뭐랄까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이 정말 죄인인 것처럼 대하는 게 사회복지 현장의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노동조합 하나 만들었다고 거의 비난하고 지금 현장에서 저희가 법인이 수탁을 포기했어요. 5년을 해야 되는데 3년만 하고 내려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분명 공공연하게 시설장 때문에 공공연하게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근데 법인이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쟁취한 거잖아요. 근데 이 쟁취한 게 마무리를 지려면 우리가 노력해서 마무리를 짓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들어와야 돼요. 누군가가 들어와야지만이 법인이 위탁이 돼야지만이 저희가 얻어지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든지 풍토가 자리 잡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들어오는 법인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 법인의 네트워크나 시설장의 네트워크라는 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법인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뭐 거기 가면은 그 돈을 투자해봐도 오히려 어려워서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쪽으로 소문이 형성이 되면은 사실은 돈이 없어요. 아무도 우리가 그 3년 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이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퇴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그냥 현장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원래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문재인 정부 처음 시작할 때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 공동 주체의 시민공익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게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이 공약을 가지고 법무부와 또 민간의 여러 사회복지 법인 단체들과 회의를 수차례 했는데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네. 왜 그러냐? 지금 제가 고민되는 것이 현장에도 물어봅니다만 저는 법인 시설 팀에 근무하면서 법인도 지도 감독을 해보고 시설도 지도 감독 해봤습니다만은 대나무 숲을 보고 있거든요. 대나무 숲을 가지고 그 법인이나 시설을 조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공익 제보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익 제보에 의해서 내가 드러났을 때에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현장에서 매장된다. 두 번째 문제, 법인에 대한 공익 제보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법인 담당 공무원한테 엄청난 전화와 압력이 들어옵니다. 법인 조사하지 마라. 조사를 하면 대표이사나 상임이사 또는 뭐 시설장을 교체 명령 또는 그 해임을 시키면 난리가 납니다. 다시 말하면 면책과 보호가 없는 거죠. 뭐 그게 우리 사회 전체적인 병폐일 수도 있죠. 그러니 사실은 저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집단의 힘을 가져라고 하는 건데 집단을 힘을 담보하기 위해는 너무 미약한 민초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 제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사건을 그 진정을 그 민원을 조사했을 때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면책이 없으면 이거는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시민공익위원회에서의 범주 역할과 업무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나 이러한 공익 제보라든가 또는 조사나 시설에 대한 어떤 권한들에 대한 강력한 부여들이 없으면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저도 공익 제보를 받아서 조사도 해봤지만 그분이 법원이나 법원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그 법인에서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든요.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에. 그러면 참고인이나 이렇게 나올 때 안 나오죠. 그러니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현장의 어려움이나 비리나 뭐 문제에 대한 제보의 절차에 대한 고민과 그를 조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면책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사실은 법인 전입금은 더 이제 시설 운영적인 측면에서 더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재위에 계신 우리 김지원 의원님이 감당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님은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세요. 왜냐하면 시설장의 입장에도 그러니까 양비론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올려도 국민권익위에서 보건복지부 거쳐서 구청으로 내려오잖아요. 구청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구청에서는 또 법인에다 넘깁니다. 법인에 넘기는데 법인에다가 민원에 들어왔던 내용을 다 전부 다 보여줘요. 그러면 법인에서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법인에서 그 내용들을 전체로 다시 또 그 피해자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그걸 가지고 알리바이를 만들거나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달 정도를 벌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유야무야 묻혀지는 게 이제 사회복지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익 제보가 아니어도 그런 식으로 국민권익위 쪽에 올려도 그런 식으로 묻혀가는 게 사회복지 현장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적답을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과거에 노동운동 할 때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보면은 그게 결국은 주무부처로 넘어가고 주무부처에서 뭐 그냥 한 줄 답변 오면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제도로서 보완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같이 대화를 좀 하시죠. 예. 네, 김보미 단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아, 네. 원래는 우리 김주영 의원님이 지금 엄청난 스케줄 때문에 시간을 조각조각 내셔가지고 와주셔서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래도 김주영 의원님을 꼭 모시고 싶었다라는 이유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그 노동 사각 지역에 있는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뛰어주시고 전문적인 분이 국회에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아랫소리를 좀 들어주실 수 있는 국회의원님은 김주영 의원님 계셔서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또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거의 반평생 이상을 지금 한국노총, 한노총 하시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그 사각의 노동사회복지, 그러니까 사각으로 외지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의원님은 거의 반평생 이상 연구하시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노동인권에 대해서 이런 거는 좀 중시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새롭게 좀 바라봐야 되는 의견이 있으시면 마지막 마무리 인사말로 같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오늘 우리 김보미 단장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보미 단장님의 그 열정 사실 높이 평가하고 존중합니다. 우리 사회에 사실 갈등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예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왜곡된 그런 노동에 대한 인식들이 있습니다. 우선 노동을 한다고 하면은 한 수 아래로 보는 이런 사회적인 모순이 있죠. 그런데 어느 누구든지 일을 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 자리가 정말 일하기 편한 자리건 아니면은 아주 어려운 힘든 일을 하든 그런 우리 내부의 어떤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결국은 사실 사람이 저는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사람 이하로 또 이렇게 보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노사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직장 내에서 상하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그 자리에 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입장이 바뀌었을 때 내가 만약 저 일을 하고 있다면은 나는 어떤 대우를 받아도 괜찮은가, 이런 위에 사람들의 인식들이 저는 바뀌지 않으면은 한 발도 더 전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되려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굴러갈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을 하고 서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또 내가 경영자가 됐을 때 어떨 것인가, 이런 역지사지하는 마음들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좀 더 배려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 순서가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김주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이렇게 기념 촬영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